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허무함일까요? 제 경험상 그건 바로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남편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25년 동안 헌신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뜯어먹으려는 그 끔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그저 딸아이와 조용히 밥 한 끼 따뜻하게 먹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찝찝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이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병원비 한 푼, 귤 한쪽 사들고 온 적 없던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상주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이했으니까요. 심지어 부조금함은 시동생 박상철이 꽉 쥐고 놓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픈 남편 먼저 보낸 죄인이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남긴 유일한 유산,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갑자기 몸값이 뛴 허름한 3층 상가 건물 하나.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그때까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몸살이나 누워있는 저에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자였습니다. 예, 미수가. 너 집에 있냐? 지금 상철이랑 같이 간다. 문 열어라. 네? 어머니, 갑자기요? 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야, 이년아. 남편 잡아먹고 편안하게 들어누울 벌자도 되나 보다. 잔말 말고 문이나 따. 중요한 얘기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틀렸는지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시동생 박상철과 눈초리가 매서운 시어머니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얼굴 좋으시네. 형님 가시고 나니까 아주 살판 나셨어? 도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여긴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은 내 아들 죽고 남긴 거 정리하러 왔다. 너 병수 죽기 전에 건물 하나 갖고 있었다며. 그거 명의 아직 병수 앞으로 되어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그건 그이가 저랑 지은이 먹고 살라고 남겨준 거예요. 병원비랑 생활비 제가 식당하면서 다 됐고 그 건물 살 때 대출금도 제가 갚았어요. 아따, 형수님. 계산이 흐릿하시네. 형님이 그 건물 살 때 종잣돈 우리 어머니가 뒤로 찔러주신 거 모르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 장손 재산이면 당연히 본가로 귀속되는 게 법이고 도리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 10원 한 장 안 주셨잖아요. 오히려 남편 아플 때 돈 빌려대려고 했다가 문전박대 당한 게 저예요. 인연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이야. 야, 상철아. 서류 꺼내라. 이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지은이 유학비도 대야 하고 저 노후 자금도 이거 하나뿐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기가 막혀서. 야, 너 우리가 좋게 말로 하니까 우습게 보이지. 너 법이 뭔지나 아냐?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야. 상속 순위에서 밀린다고. 네가 도장 안 찍으면 소송 걸어서 그 10%도 못 받게 만들 수 있어. 방에서 자고 있던 딸 지은이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뛰쳐나왔습니다. 지은이는 탁자 위에 서류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날리며 찢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삼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돈 타령이세요. 그리고 엄마가 배우자인데 상속이 1순위지 무슨 헛소리세요. 이거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를까요? 어허, 조카 딸 공부 좀 했다 이거냐? 근데 어쩌냐? 너네 엄마가 모르는 빚이 있는데? 박상철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형, 그러니까 제 남편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금액은 무려 5억 원. 채권자는 박상철이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10년 전. 이게 뭐야? 도련님한테 5억을 빌렸다고? 그이가? 형님이 사업한다고 나한테 빌려간 돈이지. 이자에 이자가 불어서 지금은 원금만 5억이고 이자 합치면 건물값 넘는 거 알지? 형수님이 상속받으면 이 빚도 고스란히 형수님 몫이야. 건물 팔아서 빚 갚고 나면 빈털터리로 앉을래? 아니면 조용히 건물 넘기고 월세 푼돈이라도 받으면서 살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사업은커녕 직장만 다니다가 아파서 누웠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련님이 남편 인감도장을 훔쳐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런 짓을 꾸몄을 줄이야. 이거 가짜잖아. 그이가 사업을 언제 했다고. 당신들 정말 인간도 아니야. 시끄럽다. 네 남편이 쓴 돈 네가 갚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어. 오늘 여기서 도장 안 찍으면 우리는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할 거다. 네 그 쥐꼬리만한 식당 보증금까지 다 압류당하고 싶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지은이 이제 겨우 학교 다시 다니는데.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찍으라고! 인감도장 어딨어? 방에 있나? 박상철이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와 지은이가 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 초말자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잡아먹더니 이제 시동생 앞길까지 막으려드냐? 놓아라, 놓으란 말이다. 으아, 어머니, 제발, 제발요! 난장판이 된 거실, 머리채가 잡혀 바닥에 나뒹굴고 지은이는 삼촌에게 밀쳐져 울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안방 서랍을 뒤집어 엎으며 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쾅, 쾅, 쾅.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상철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제 인감도장을 찾아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찾았다. 진작에 내놓을 것이지. 자, 여기 서류 다시 뽑아왔으니까 여기에 찍으면 끝나는 거야. 신고해봐라. 가족끼리 재산 싸움에 경찰이 끼어들 것 같냐? 어차피 민사야 민사. 으악, 이 미짠 여자가 진짜. 박상철이 제 뼈를 후려쳤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귀에서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고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고 박상철은 도끼 어린 눈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모든 걸 뺏기는구나. 그때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설지 않은 하지만 아주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넌 뭐야? 남의 집안 일에 왜 끼어들어? 김미숙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특수 주거 침입의 폭행, 그리고 강요죄 현행법으로 보이는데 경찰 부르기 전에 그 손 떼시죠. 법률 대리인? 웃기고 있네. 이 여자가 내 돈 5억 떼먹고 안 갚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이게 증거라고. 강민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상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낚아치듯 받아들고는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민호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전 차용증이라. 그거 참 이상하군요. 여기 찍힌 인감도장, 김미숙 씨 남편분이 5년 전에 잃어버려서 새로 등록한 인감이 아니라 그 전 인감이네요. 그리고 이 문서 양식, 작년에 개정된 표준 양식인데 10년 전에 쓰셨다고요? 넌 뭐하는 놈이야? 변호사면 다야? 우리가 가족끼리 해결하겠다는데. 해결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계시네요. 미숙아, 괜찮니? 일어나봐. 민호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살았다 싶은 순간 박상철이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 돈 내놔! 그 건물 내 거라고! 변호사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릴 거야! 도장 찍어! 지금 당장 찍어! 안 그러면 이놈부터 찌르고 너랑 네 딸년도 다 죽일 거야! 셋 센다! 하나, 둘, 셋! 안 돼요. 그 사람 건드리지 마요.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박상철의 팔을 잡으려던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순식간에 제 허리를 감싸 안아 뒤로 돌리더니 다른 한 손으로 식칼을 든 박상철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박상철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칭강하고 식칼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민호 씨는 박상철의 팔을 등 뒤로 꺾고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러 단숨에 바닥에 제역했습니다. 학창시절 유도 선수였다는 민호 씨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처박힌 박상철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수가 지훈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 신고는 내가 이미 했으니까. 아이고 순경 양반, 이게 무슨 행패요? 우리 아들이 뭘 했다고 수갑을 채워? 이건 다 저 며느리년이 꾸민 짓이야. 내 아들 놔줘. 이건 놔. 놔라. 놓으라고 형수. 너 두고 봐. 내가 나가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박상철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특수 협박에 주거 침입,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는 저를 민호 씨가 단단하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에서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옥 같던 그 밤은 그렇게 경찰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인 강민호가 제 옆에 앉아 모든 진술을 도와주었습니다. 박상철과 최말자는 분리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복도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증거 자료들을 꺼내 담당 수사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료들은 박상철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족쇄들이었습니다. 형사님, 여기 제출하는 자료는 피의자 박상철이 10년 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차용증의 필적 감정 요청서와 문서 양식 대조표입니다. 이 차용증 양식은 법무부에서 2년 전에 배포한 표준 양식과 일치합니다. 10년 전에 미래의 양식을 썼다는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는 증거죠. 그리고 여기 김미숙 씨 남편분의 병원 진료 기록과 통장 내역을 보시면 사업은커녕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상황이 입증됩니다. 피해자는 허위 채무를 만들어 피해자의 상속 재산을 갈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흉기 협박까지 행사했습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수사관은 민호 씨가 정리해온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철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박상철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제 남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기 위해 연습한 서류 뭉치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던 계획서들까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구치소에 수감된 박상철을 면회간 것은 제가 아니라 민호 씨였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얼굴을 다시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다녀온 뒤 들려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통쾌한 반전이었습니다. 상철 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당신한테 적용된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야. 사문서 위조, 동행사, 특수 주거 침입, 특수 협박, 사기 미수, 거기다 예전에 다른 사람 등쳐먹은 것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어. 형량 꽤 세게 나올 거야. 젠장, 변호사 양반, 우리 형수 좀 설득해줘. 아니, 가족끼리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켜도 되는 거야? 내가 나가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당신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미숙이가 마음 약해서 합의해줄 것 같아? 이번 소송 내가 맡았어. 승소율 100%인 내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위해 싸우는데 봐줄 것 같아? 난 법정 최고형 받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당신 어머니 최괄자 씨도 공범으로 기소할 준비 다 끝났어. 박상철이 쇠창살을 붙잡고 발광을 했지만 민호 씨는 차갑게 등을 돌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2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구속을 피한 시어머니 최말자가 제 식당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며 최말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미수가.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상철이 좀 살려다오. 감옥에서 쏟게 생겼다는데 네가 합의서 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 되잖아. 어? 제발 사람 좀 살려라.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테지만 지금 제 옆에는 든든한 지은이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민호 씨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영업장이에요. 나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할 말 없으시죠? 살려달라고요? 제 남편 아플 때 수술비 좀 빌려달라고 제가 어머니 집 마당에서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죽을 놈은 죽어야 한다고 소금 뿌리셨잖아요. 그때 제 가슴은 이미 죽었어요. 그건 그때 일이란 다르잖냐. 이건 산 사람 목숨줄이 달린 문제야.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머니 가족은 무슨 가족이에요?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엄마랑 저 길바닥에 나 앉게 만들려고 조작질까지 하신 분들이 삼촌이 칼 들고 엄마 찌르려고 했을 때 할머니 말리셨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돈 챙기라고 구경만 하셨잖아요. 미수가 너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 건물 상속 포기 각서도 내가 다 써줄게. 그러니까 제발 상철이만은. 주말자 씨, 지금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 부리시면 구속사유 추가됩니다. 그리고 건물 상속 포기요? 그건 원래 미숙 씨 겁니다. 당신들이 선심 쓰듯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당신들은 땡전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오히려 그동안 병원비 한 푼 안 보태고 미숙 씨가 고생해서 모은 돈 착취해 간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겁니다.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호 씨의 서슬퍼런 경고에 최말자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평생 돈과 아들밖에 모르고 살아온 노인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바닥을 기어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곡소리가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왔던 제 인생이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상철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친족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자 역시 방조 혐의와 과거의 탈세 사실까지 드러나 거액의 벌금형과 함께 집까지 압류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남편의 상가 건물은 온전히 저와 지은이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던 날, 저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가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당신도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식당 문을 닫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1층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반찬 가게 겸 브런치 카페로, 2층과 3층은 세를 놓아 지은이 학비와 제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저편에서 민호 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아닌 조금 더 특별한 사이가 된 우리였습니다. 민호 씨는 제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공사는 잘 돼가요? 사장님 되시더니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 다 민호 씨 덕분이에요. 그때 민호 씨 아니었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죠. 나도 미숙이 너 덕분에 잊고 살았던 열정을 되찾았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친구 말고 네 옆에서 널 지켜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고. 민호 씨의 수줍은 고백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라니 주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심장이 콩닥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지은이가 우리를 보고 엄지를 척 들어올리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지은이도 민호 씨를 아빠처럼 삼촌처럼 따르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시댁 식구들과는 달리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하나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민호 씨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을 어루만져주는 그의 손길이 벚꽃잎처럼 따스했습니다.
지난 25년의 고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든든한 딸 지은이와 저를 세상 무엇보다 아껴주는 민호 씨, 그리고 당당하게 지켜낸 제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요. 악독한 하이에나들은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파멸했고 저는 그 폐허 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그 끝에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 같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저 김미숙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